시장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시장 구조랑 집중도가 바뀌었고, 근데 여기에 핵심은 그냥 개인이 너무 늘었다. 패시브 많이 늘었다. 그래서 리테일 플로어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개미가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는 모양새를 만들어졌고, 이 레버리지랑 제로디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변동성 시장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저도 맨날 얘기할 때 주가 상승하면 변동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변동성이 오르는 업사이드 쪽으로 스마일 수준이 아니라 오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제로디티랑 해지랑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시타델이 마켓 메이킹에서 받은 생각들로 리포트를 쓴 거죠. 근데 얘네들은 마켓 메이킹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더 잘 번다라는 리포트로 쓴 것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은 델타원 마켓 메이킹은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충분히. 예.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자기는 더 오히려 돈 잘 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 안에서 들어있는 걸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왜 이랬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단기 변동을 예측하기는 진짜 어려워졌다. 그리고 추세가 잠깐 나더라도 떨어지거나 오를 때 급반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오히려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미드텀, 롱텀으로 추세를 보고 펀더멘탈한 수익 나는 부분들을 더 보면서, 그리고 어떤 게 주도주인지를 잘 보면서, 개인들이 그 주도주만 주로 거래를 하니까 예, 그런 쪽을 포커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미국도 상위 10개 기업의 지수의 40%, 그래서 2020년 대비해 점점 늘어서 점점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지수 비중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가 거의 5분의 1이다. 그래서 예전 대비해서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들. 디스퍼전이 양극단으로 오간다는 게 뭐냐면, 지수의 변동성이랑 개별 종목의 변동성으로 차익 거래를 해요. 그게 디스퍼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종목들이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떨어졌다. 이걸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퍼전이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면 보통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막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보통은 스큐도 올라가고 빅스도 올라가고 코릴레이션도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산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오히려 더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패시브의 지배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가계 주식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거는 특히 더 이제 좀 찾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뮤추얼 펀드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고, 오히려 하위 계층, 하위의 50%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615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가 빠지면 그냥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도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는 10년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네. 그리고 저소득층 가계가 가장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하위 50% 가계 보유 비중이 이제는 그 증가율이 570%. 금액은 적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양극화 됐다고. 하지만 10년 대비해서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그 금액 자체가. 그래서 속도로 봐서는, 증가 속도로 봐서는 리테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도 오히려 30년 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도 거꾸로 생각을 하면 현금 비중도 있는 거예요. 저축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8%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투여할 자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도 그렇게 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도 이건 레버리지를 써서 빨리 벌어야 돼, 이런 인플레이션도 있어,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레버리지나 이런 ETF들을 계속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 드는 생각은, 레버리지 ETF가 계속 거래가 된다면, 레버리지 ETF를 개인이 사면
기관이 선물을 사게 되는 거고 해지하는 쪽에서 그러면 선물에서 고평가가 나게 되면 현물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서 사는 거래까지가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풀리는 효과까지 나는 거일 수도 있겠다. 향후에 뭔가 누군가 리서치를 열심히 하면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커진 게 현금을 늘린, 그러니까 M2를 늘리는 걸로 가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하도 이제 이런 레버리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물론 이 레버리지 상품들의 문제는 언와인딩이 문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서 버블을 결국 터트리는 거는 이 레버리지들이 터질 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레버리지가 터지지 않는 한 쉽게 폭락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오히려 파생 상품들 중에서 데일리 상품들 제로디티 쪽으로 뒤에서 잠깐 나오고 있던 제로디티 쪽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되게 리미트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리테일 플로우가 거래 35% 이제는 마켓 메이커 정도 수준까지로 올라와서 이제 개미가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 65%를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게 됐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미 하루 매수, 그러니까 6월 하루 매수량이 일당 4배 정도씩으로 이제 작년 평균 대비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 거예요. 예. 미국의 시타델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더 들면서 이거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더 들었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산다. 이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락이만 하면은 미국도 그냥 3.5배로 매수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래서 떨어지면 산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미국도 워킹하고 있구나. 옵션도 실제로 리테일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늘어나서 하루에 65억 불씩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레버리지가 아니라 프리미엄이잖아요. 거기다 이게 거의 제로디티니까 어마무시한 베팅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예년 대비해서 계속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매수 매도가 다 되게 하면서 뭔가 관리를 해주고 조금 더 상품화되면은 이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걸 감독원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감독원이 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포트는 아무리 못해도 뭐 한 거의 10종목 정도씩은 넘게 가져가니까, 예, 뭐 무슨 ETF처럼 뭐 100종목까지는 못 가져가지만 한 10종목 정도씩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10에서 20종목 정도는. 근데 개인들은 10에서 20종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뭔가 비율을 맞출 때 로직을 가지고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도주를 딱 잡아서 걔를 갖다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반도체고 반도체 ETF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 볼륨도 그쪽에 계속 커지고 그거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들도 계속 커지고,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개미들이 정조준에서 하는데 그 언더라잉은 주도주고 반도체 주식이고 그거에 맞춰져서 뭘 하고 있어요? 콜을 사고 있어요. 75%가 계속 콜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콜이 비싸진다는 얘기고, 콜이 비싸지다 보니까 스큐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콜 옵션이 비싼 걸로 커버드 콜로 아무리 해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개인끼리도 네팅 시키고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도 결국 당일 만기 제로디티짜리가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다 올라와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테일은 아예 절반이 제로디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잔존 만기가 3일 미만짜리 거래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완전 숏텀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괜히 긴 거 사가지고 옵션 같은 경우 타임 디케이로 날리는 것보다 오히려 방향성 맞추는 베팅을 되게 그 금액을 적게 해서 하루 손실량들을 적게 해가지고 여러 번 베팅을 하겠다는 걸 계산하면서 잘 운용을 하면은 굉장히 제로디티나 단기 옵션들이 약간 통계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래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씩 듭니다.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 ETF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죠. 지금 218빌리언이에요. 예, 레버리지만. 그래서 2020년 대비 4.5배로 늘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기술주 반도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의 변동성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겠죠. 그리고 보통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알파들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U의 움직임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들과
또 그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ETF들 간에 관계들을 유지를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알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종목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이 움직일 때. 그러면은 그 비율에서 어떤 쪽에서는 숏치고 어떤 쪽에서는 롱 가면서 마켓 메이킹 하면서 퀀트 아비트러지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물방고기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로. 그러다 보니까 거래 볼륨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쪽으로 ETF들을 사는데, ETF들 안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잠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기니까 유동되는 물량들은 줄어들고, 유통되는 물량, 그러니까 사자 팔자 호가를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의 주식수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ETF로 잠기고 나면.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 물량이 작으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 때도 팔 때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계속 클 것 같고, 오히려 쉽게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레버리지 비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계속 콘텐고가 일어나니까, 선물이 됐던 수합이 됐던 콘텐고가 계속 일어나면 주식 파이낸싱 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더 달라 그래요. 리스크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있는 상장된 ETF는 아예 수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재 상관계수가 임플라이드 코릴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디스퍼전 트레이딩 할 때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해보면 15년 만에 최저예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낮다는 얘기는 A가 오를 때 B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오르는 건 반도체 오르고 나머지 종목 다 내리면 코릴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반도체도 오르고 뭐 나머지도 오르고, 보통은 내릴 때 다 같이 내릴 때가 상관계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을 피킹해야 되는 상황이다. 오르는 종목만 계속 가는 모양새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15년 내 최저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은 내재 변동성 자체가 거의 뭐 2배, 72% 어마무시한 변동성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테일이 많아졌고, 레버리지 상품 많아졌고, 레버리지 상품 관련되어 있는 파생 상품도 거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간에서 LP들 마켓 메이킹 하는 이제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그 안에서의 발생한 아비트러지들을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륨도 더 커지고 이러면서 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올라도 변동성이 올라가는 게 이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앳더머니 기준으로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데도 내재 변동성이 상승하는 경우가 이렇게 컸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2005년 이후에 최고래요. 그러니까 느낌상은 없었는데 지금 이 시타델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계산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걔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인플라이드 볼 데이터도 있고 있으니까. 근데 2005년 이후로 제일 많이 올라갈 때 같이 볼드업 됐다. 스팟업, 볼업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다음에 스팟다운, 볼다운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에서 실제로 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가 이게 뉴 노멀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기준으로 보시면은 종목의 55%가 1개월 콜 스큐가 역전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콜옵션이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보통 풋옵션이 비싼데. 그래서 지금 콜 쪽도 상승 쪽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사는 개인들이 많아졌고, 그거에 따라서 델타 엣지하는 마켓 메이커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시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를 사고 팔아서 뒷단에서 저게 주식을 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 뜯고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ETF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외국인도 지금 이것처럼 개별 종목 이제 그 ADR, 하이닉스 ADR 상장되고 나면은 그래도 유통주식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또 이제 밖에서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또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국 거래랑 미국 거래랑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차익 거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오히려 빨리 유동 물량들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예, 그러려면 오히려 증자를 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고, 특히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증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증자를 막 해버리는 것도 미국 그 IT 기업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양새가 나올지 모르지만 유동량 자체, 주식의 유동성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롱텀하게 보면은 더 스테이블해지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왕창했으니까 크레딧 더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졌을 때 오히려 증자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쓸 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제 뭐 하이닉스처럼 어디 공장 짓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유통 주식수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변동성이 쉽게 줄진 않을 것 같아요.